그날은 손주 소식을 들은 기쁜 날이었다. 모두가 축하주를 들고 웃고 있는데 수진이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이 역겨웠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수지는 계속했다. 임신 8주라는 기쁜 소식을 발표한 직후였다. 지훈이는 당황해서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수지는 뿌리쳤다. 항상 웃으면서 뒤에서 조종하시잖아요. 제 삶에, 제 결혼에, 제 모든 선택에 간섭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아세요? 친척들, 지훈의 이모들, 사촌들까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여전히 미소 지은 채 대답했다. 수진아, 앉아. 몸 조심해야지. 그 말 한마디로 식사가 끝났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울지 않았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 수진이 말한 역겨운 얼굴.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3년 동안 나는 참아왔다. 수진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나는 진심으로 좋아했다. 예쁘고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기획팀에 다니는 여자. 지훈이가 데려온 여자치고는 최고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바꿨다. 내가 살던 아파트를 지훈 부부에게 주고 나는 강북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명절마다 음식하느라 새벽까지 부엌에 서 있던 습관도 줄였다. 수진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피했다. 전화는 늘 짧았고 집에 오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지훈이 혼자 올 때면 엄마, 수진이 피곤해서 라고 변명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삼켰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나를 공개적으로 찢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라 3층, 강북의 좁은 골목이 보였다. 지훈 부부가 사는 강남 아파트와는 다른 세상.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지훈이 태그한 사진들은 볼 수 있었다. 그녀의 회사 동료들, 출장 사진, 늦은 밤 회식 인증. 나는 하나하나 캡처했다. 아직 무엇을 할지는 몰랐다. 다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만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았다. 지훈이 주말에 혼자 내려올 때면 나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자연스럽게 물었다. 수진이는 요즘 어때? 지훈은 늘 같은 대답이었다. 피곤해.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심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몸 조심하라고 전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수지는 회사에 정상 출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회사 홈페이지를 뒤졌다. 대기업 계열사, 기획팀 대리. 승진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들에서 그녀는 늘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날 식당에서 나를 향했던 증오와 어떻게 같은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2달째 되던 날 우연히 발견했다. 지훈이 핸드폰을 내 집에 놓고 갔다. 충전기에 꽂아두었는데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다. 화면을 보지 않을 생각이었다. 정말이었다. 하지만 알림창에 떠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최 부장님. 지훈의 핸드폰에 하트가 달린 최 부장. 나는 손이 떨렸다. 잠금 해제는 지훈의 생일, 051이. 나는 늘 아들의 비밀번호를 알았다. 카톡방을 열었다.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화 목록에 최 부장과의 한 채팅이 맨 위에 있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지? 부장님 덕분에요. 오늘 발표 잘 끝났어요. 저녁에 잠깐 만날까? 아기 아빠는 주말 출장이라며.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식당에서 수지는 임신 중이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느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수지는 처음부터 계산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계산에 이용당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 소문내거나 고소하거나 그런 건 너무 시끄럽다. 나는 조용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씩 빼앗기로 했다. 먼저 그녀의 이미지를. 나는 수진의 회사 조직도를 출력했다. 최 부장은 마케팅 본부 소속, 40대 중반, 유부남. 승진 코스에 올라있는 인재. 수진은 그의 프로젝트 팀에 최근 합류했다. 나는 익명 이메일을 만들었다. 지메일, 흔적 남기지 않는 방법은 인터넷에 널려 있었다. 첫 번째 메일은 회사 윤리위원회로 보냈다. 제목, 기획팀 이수진 대리와 마케팅본부 최 부장 부적절한 관계 의혹. 내용은 간단했다. 사진 2장 첨부. 하나, 늦은 밤 회사 근처 바에서 찍힌 2사람의 모습. 내가 직접 찍은 건 아니었다. 수진의 인스타에 올라왔던 사진을 캡처한 것. 다른 하나는 카톡 캡처. 지훈 핸드폰에서 찍은 화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걸 보내면 되돌릴 수 없다. 지훈이 알게 되면 손주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날 식당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역겨웠어요. 나는 버튼을 눌렀다. 그 후 일주일,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무시당한 건가? 그러다 열흘째 되는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수진이가 회사에서 감봉 처분 받았대. 무슨 내부 감사 때문에.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는 놀란 척했다. 왜? 무슨 일인데? 모르겠대. 그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나 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수진이가 그런 애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그 웃음이 무서웠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이 수진이 말했던 그 역겨운 표정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수진은 점점 초쳤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왔지만 얼굴은 헬쑥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승진은 물 건너갔다.
그녀는 지훈에게 울면서 말했다. 누가 소문낸 거야? 분명히. 지훈은 위로했다.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 나는 주말에 두 사람 집에 갔다. 수지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과일을 깎아주었다. 수진아, 살 좀 찌워야지. 아기한테 좋지 않아.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그날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일부러 수진의 핸드폰을 보았다. 잠금 해제 패턴은 여전히 2580. 결혼 전부터 쓰던 패턴. 카톡을 열었다. 최 부장과의 대화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대신 새로운 대화방이 있었다. 회사 동료 여성들과의 단체방. 이수진 완전 웃기지 않음. 임신했으면서 상사랑 놀아난 거래. 증거도 있다던데. 수진은 그 채팅방에서 나와 있었다. 퇴출된 상태였다.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다. 그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았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문?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이 그날 식당에서 나를 향했던 증오와 똑같았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수진아, 세상엔 나쁜 사람 많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훈에게도 시어머니 오시면 나 피곤하다고 해라고 말했다. 지훈은 나에게 미안해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예민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다음 단계다. 수진의 외도 증거를 더 확실히 모았다. 나는 사설 탐정은 쓰지 않았다. 너무 위험했다. 대신 최 부장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우편으로.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 남편과 이수진 대리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많다. 사진 몇 장 동봉. 최 부장 아내는 곧장 회사에 민원을 넣었다. 이번엔 공식 감사였다. 최 부장은 좌천되었고 수진은 권고사직. 임신 7개월,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집에만 있었다. 지훈은 걱정했다. 수진이가 우울증 온 것 같아. 나는 병문안을 갔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배가 많이 나와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분명히 누군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그날 밤 수진은 진통이 왔다. 조산이었다. 아기는 다행히 살았지만 미수가 집중치료실에 들어갔다. 지훈은 병원과 집을 오갔다. 수진은 병실에서 혼자 울었다. 나는 매일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카드에 적힌 문구는 늘 같았다. 빨리 쾌유하세요. 시어머니 올림. 수진은 그 카드를 찢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제 내가 한 일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증거는 없었다. 그럴 수 없게 했다. 그저 그녀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기가 퇴원한 날, 수지는 지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나 못 살겠어. 이 집, 이 가족, 다 싫어. 지훈은 충격받았다. 왜 갑자기? 아기도 이제 건강해졌는데? 수지는 소리쳤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지훈은 나에게 전화했다. 엄마, 수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가 소문냈다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겠니? 수진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지훈은 믿었다. 수지는 결국 정신과 입원을 권유받았다. 산후우울증 진단.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법원에서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가 원래 성격이 예민했어요. 결혼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수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증오와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소송은 지훈이 이겼다. 수지는 면회권만 받았다. 그녀는 회사에도 복직하지 못했다. 이력서에 권고사직 딱지가 붙었다. 이제 그녀는 강북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나는 가끔 그 동네를 지나쳤다.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배가 다시 불러 있었다. 새로운 남자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차 안에서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보았다. 수진이 말했던 그 역겨운 얼굴. 이제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그날 식당에서 지었던 것과 똑같았다. 지금 내가 그녀에게 한 짓을 누군가 나에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